지금부터 감정평가사 1차 합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정평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창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진행 순서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그 참석 특전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오신 분은 지금 에코백에 다 담아서 해가지고 드렸고,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택배비 부담해서 그렇게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응모권이 2장 들어가 있고, 이제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1장씩 들어가 있는데요. 중복 추첨이 될 경우에는 뭐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재추첨을 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나온 신상이어서 저희가 이제 바로 드리고 싶은데 16일 정도에 좀 도착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목별로 해가지고 네, 공부 방법론 하고 사이에 하고 그리고 끝에 추첨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그리고 끝에 이제 과목별 교수님하고 저희 또 이제 감정평가사이신 이현진 평가사님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1차 준비는 물론 이제 동차 준비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1대1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은 학습 상담을 별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사진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좀 종로 쪽에서 이미 검증을 받고 아주 좀 우수한 또 회계학 교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현진환 교수님이 맡아주실 거고, 그리고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 3년 전에 경제학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강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영상으로 대부분 듣기 때문에 이제 한 15분 정도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한 13분 정도가 이제 다 가장 어려운 해에도 다 합격을 해가지고 90% 이상 합격률을 보이는 이제 장성구 박사님이 경제학을 맡아 주실 거고, 감동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공인중개사에서 검증받고 어떤 강의력이나 자료나 그런 부분들이 아주 깔끔하다고 일단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믿고 수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평사 학원 중에 유일하게 이제 변호사분이신 박상우 변호사님이 이제 민법을 맡아 주시는데, 모 학원에서 어떤 강사 평가라든지 그런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으신 분이고 굉장히 또 출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고 수강을 해주셔도 되고, 저 민법 김재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간평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데 이분도 아주 좀 괜찮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관계법교 이제 정덕찬 법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손해자산가 이렇게 자격증이 5개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고시 시험에 굉장히 좀 특화된 분이어서 어떤 자료나 지금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강의에 어떤 좀 매니아층도 있어서 믿고 따라가 주시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올해부터 8월에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교를 이제 어떤 법계의 라이징 스타인 그 이현진 평가사님이 출강을 하시기 때문에, 뭐 이현진 평가사님은 뭐 워낙에 좀 잘하시고 유명하시니까 그냥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해서 경제학하고 회계학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8월 정도에 이제 민법하고 관계법규하고 부동산학원론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영어가 안 되신 분들은 영어를 조금 빨리 이렇게 해치우시는 게 좋고,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이면 합격하니까 2차에 집중해라, 2개월이면 충분하다, 기본 강의 뭐 대충 보고 기출만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간평 1차 같은 경우에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평가임에도 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좀 준비를 해 주셔야 제로 베이스 기준 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최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좀 문제풀이 과정까지 좀 안정적으로 해야 좀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전업 기준 6개월에서 7개월이니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정도에서 12개월 정도 잡고 그렇게 준비를 1차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아시겠지만은 1점 모자라서 떨어진 것보다는 10점 오버해서 합격하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감안해가지고 1차가 있어야 2차도 있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 감안해서 1차도 좀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유튜브 라이브나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합격을 하고 2차를 한번 돌고 다시 왔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1차를 다시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5월 13일 날 금요일 날 해가지고 개강을 하고,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16일부터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 내일부터 일단 회계원리 입문특강이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그 회계원리 교재를 다 무료로 제공을 이제 교수님이 구매를 해서 드리니까, 요거 회계원리 이제 처음이신 분들은 회계학 하실 때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셔가지고 교재도 무료로 받으시고 좀 수업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합반 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간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런칭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인율이나 어떤 혜택이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 해드리고 있는데, 40%를 일단 단가 대비해가지고 할인을 해드리고, 실강으로 만약에 종합반을 들으신다 그러면은 예습 동영상 2020년 대비로 한 강의를 전부 다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학업 스케줄에 맞게 지금 경제학하고 회계학을 하고 있지만 나는 좀 민법부터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작년 대비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DIY 해서 좀 학습 스케줄을 세우실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차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 이제 말에 이제 GS 사기 토요 스터디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 GS 사기 이제 토요 스터디 그 진행할 때 수강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전 과목을 다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프라이버파고는 해가지고 하면은 중개사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이제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1차를 하시는데 2차까지 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가 이제 포함을 안 시키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좀 중개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일단 그러면 이제 드리긴 하는데, 요청하시면 이제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처음에 준비하시면은 중개사하고 1차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즌에는 1차하고 2차를 좀 같이 준비해 가지고 실무 위주로 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10월 정도, 8월 정도 되면은 스터디가 시작되고 2차도 하면서 1차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과목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헤쳐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강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수강의 한 90% 정도가 이제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강 특전이 다 포함된 동영상 강의가 종합반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비, 2023년 대비 해가지고 지금 동영상 강의가 다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금 이거 확인해가지고 좀 수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나 예비 전업 수험생이신 분들 1차 이제 합격하면은 자기가 이제 2차부터 올인하겠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과정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길었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일단은 그 네이버 카페에 그 좀 부끄럽게 하면 이제 감정평가사는 역시 프라임이라는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스터디라든지 뭔가 2차 실강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1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응답이 없긴 하지만, 요쪽에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좀 학습 상담 관련해가지고 질응답을 다 해주시니까 이 부분도 이용해 주시면 되고, 학원 쪽이나 어떤 다른 강의 질문 사항은 카톡 프라임 감정평가사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화나 또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일단은 좀 물어보시면은 성심성의껏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순서로 회계학을 담당하시는 현지랑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프라임 법학원에서 이제 회계학을 담당할 현진환 세무사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것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걸 말씀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 강의 계획서를 보면 뭐 저에 대한 강사 양력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면 이제 강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달성해야 될 이제 목표가 되는 건데, 내일서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내일 이제 회계 원리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처음 나가 회계학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회계 원리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회계 원리 수업을 듣지 않고서는 그 위에 과정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 원리가 이제 기초 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6회 과정으로 쭉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 이제 기본서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하고 중급회계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를 공부하게 되는 건데, 자 재무회계가 여러분들 보는 시험에서 40문제 중에서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점에서 75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회계 또는 우리가 뭐 관리회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관리회계가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점수가 뭐 고득점도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점수는 65점에서 70점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회계학을 내일 저하고 같이 처음 시작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1년 후에 달성해야 될 목표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제 65점하고 70점을 1년 내에 만든다는 거는 혹시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하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시행착오가 많이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이제 병행하신다 그러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일서부터 시작하는 요 기초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을 처음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회계학을 좀 하는데 좀 기초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저하고 요 기초 요 회계 원리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자신감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회계 원리에서 어느 정도 내공을 쌓게 되면 요걸 공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책을 구매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무료 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무료 강의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제 실력을 여러분들한테 또 어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추천하는 바고, 자 기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핵심 요약 과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과 문제 동형은 물론 이제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돌린다는 거거든요. 1년 이내에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이 회계학에 대한 내용이 원래 1년 이내 정복하기는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30문제다 했을 때 제 수업에서의 목표는 이게 18문제에서 20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들었을 때 18문제에서 20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맞출 수 있는 게 제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이거는 5문제에서 7문제가 제 수업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25문제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그 정해진 시간은 60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시간이 되면 또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25문제는 확실히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25문제를 맞추게 되면 62.5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 62.5점이고 나머지 15문제를 찍었을 때 한 번으로만 찍는다 그러면 뭐 신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한 문제 이상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최소 65점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유형별로 실력이 갖추신 분들은 한 4~5문제 더 맞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 7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60분을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에 여러분들 또 이제 시간을 배분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강의 자체가 80점, 90점도 이렇게 맞출 수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요걸 제 수업의 목표로 하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복습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한 점수로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질문 사항에도 보게 되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꽈락을 면할 수가 있나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꽈락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풀이만 하게 되면 물론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되는 거고 적어도 요 기본에서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에서 요 선별적인 요 수업 진행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도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모든 내용을 동등한 비중으로 하지 않고 차등 있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현금 흐름표라든가 뭐 법인세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주당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수험생들끼리 얘기 들으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맞는 방법이라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원가관리회계가 되는 거거든요. 원가관리회계 실력이 적어도 한 6문제, 7문제 맞출 수 있는 실력이라면 재무회계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비중을 잘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안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뭐 이게 어떻다라는 거를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수업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알려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도 이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이 결국에 이거는 양을 늘리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회계학은. 제가 자격증 시험을 딸 때 그죠 이제 2차 시험에서 회계학을 제가 98점을 맞았거든요. 다른 과목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는데 회계학만큼은 굉장히 잘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회계학에 어떤 뭐 뛰어난 어떤 뭐 자질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회계학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짧은 시간에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을 보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의해서 그걸 잘 못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 또 내용도 많이 정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회계학은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산만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 책 제목이 다이어트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른 회계사나 세무사 수업에서는 책 제목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간평 시험에서는 제가 책 제목을 다이어트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이어트 내용에는 시험에서 출제되는 전형적인 유형을 수에 반복하자는 의미에서 양을 줄여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의미의 다이어트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서의 각각의 기본서 내용도 어떻게 보면 좀 반은 문제집 같은 형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형적인 출제 유형 문제가 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차례 반복하게 되면 회계하게 된 논리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논리가 인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도 핵심도 그렇고 요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영 모의사 과정에서도 이 과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같은 문제를 같은 유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회계학에서는 가장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 강의 특징에 나와 있는 2번에 이제 직관적인 회계학 실력, 이게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만드는 그런 실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제 수업의 목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특히 회계학은 여러분들은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강사를 많이 이용해요. 저하고 같이 그렇죠? 많이 친해진 분들이
많이 친해진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한다는 거죠. 동영상을 듣든 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질문의 수준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이 1년 후에 가면 굉장한 실력이 있고 딱 질문을 들어보면 아 이분께서 합격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판단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실력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저와 같이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회계학의 어떤 특출난 비법이나 그런 건 없어요. 특출난 비법이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문제를 그렇죠? 근데 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반복해서 풀게 되면 여러분들은 회계학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없어지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사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가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자, 여기 질문에 이제 어떤 질문이 있냐면 회계학 문제 풀이 위주로 하면 꽈락을 면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 풀이 위주로.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분들은 처음 회계학식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1년 정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전공 과목이 아닌 이 내용을 다시 이제 기본서부터 하자니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런 걸 이제 감안해 가지고 그 문제풀이만 해서는 꽈락은 면할 수 있는지 다른 과목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바로 꽈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문제풀이 위주로만 접근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다 문제풀이 과정이거든요. 핵심 유학이나 뭐 요 기출 문제나 통용이다. 여기서 이제 수많은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기본에서 그렇죠. 요 다이어트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한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고 오히려 꽈락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크나큰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 2년차나 3년차 준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에서 어떤 샘플 강의를 좀 들어보고 그 수업 자체가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핵심서부터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 기본 수업을 다시 또 처음부터 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은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그분께서 처음부터 제 강의를 들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분의 그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회계학 선생님들마다 다 자기만의 그 논리가 있고 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답을 얻어도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요 문제풀이 과정서부터만 계속 듣는다라고 하면 그럼 굉장히 괴리가 올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배웠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다른 방법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기본 강의를 들었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듣고 만약 이해가 안 된다 하시려면 그때는 이제 원래 선택했던 그분의 문제풀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제 요 기본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공작 아니신 분들이죠. 회계학 공부 기간 및 시작 시기. 이분들은 내일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와 같이. 내일서부터 이제 회계를 시작하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회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시험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회계학 말고 다른 과목도 그런데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누가 잘하신다 뭐 이런 거에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한 선생님한테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차피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그렇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선생님보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합격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선생님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더 크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비전공자가 내일서부터 저와 같이 강의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이전에 공부하시는 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인 실력을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계학 실력이 더 낮다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실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 계속성, 특히 회계학은 또 인내가 필요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회계학은 실력의 정도가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아니라 쭉 이렇게 이제 조금씩 진전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점프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반드시 실패 없이 시행착오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학 전공하신 분들 회계 과목은 많이 들은 편인데 그래도 기본 강의부터 수강하는 게 나을까요? 예, 저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논리적인 그 자기 다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의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실력을 쌓는 거기 때문에 예, 기본 강의에서부터 듣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빨리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예, 저를 찾아오고, 그다음에 특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예, 학원 홈페이지라든가 온라인 들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 하신 분들은 직접 저하고 같이 예, 공부하시면, 저도 이번에는 좀 독한 마음을 먹고 예, 저도 여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사에 올인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모두 합격시킬 그럴 각오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오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민법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상호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1차 민법을 담당하는 박상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자료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느낌이 좀 한번 읽어보셨나요? 아직 안 읽어보셨죠? 이거 읽어보시면 좀 느낌이 MBTI가 세 번째가 F이신 분들은 아마 그래도 좀 읽히네 라는 생각을 좀 하실 텐데 T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 써 있죠. 전혀 T신 분들이 보시면 전혀 의미가 없는 뭐 그런 말들이 좀 쓰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F라서 이런 말들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야겠죠. 뒤쪽을 좀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을 실어놨습니다. 어느 정도. 뒷페이지 로마자 4번에 보시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해서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PPT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사 시험은 2차 시험이 본 게임이고 1차의 난이도는 그 정도는 어렵지 않다는 게 어느 정도 중론이죠. 그런데 1차 합격이 없으면 당연히 2차 시험을 보실 수가 없으니까 안정적인 합격을 원하신다면 최종 합격하셔야 되니까 1차도 어느 정도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권의 점수를 받는 게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실 겁니다. 1차 시험을 보시면 1차 시험의 1교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민법이랑 경제학 원론, 부동산학 원론에서 총 120문제가 나오고 시험 시간도 120분입니다. 그런데 한 문제당 1분으로 풀지는 보통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부민경 순으로 문제를 푸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민법에는 대략 제가 목표로 하는 건 3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75점에서 80점을 획득해야 안정적으로 합격권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민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절약하고 경제학에서 아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은 아무래도 계산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5년간 민법의 과락률과 평균 점수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과락률의 변동에 따라서 정확하게 평균 점수도 변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바뀜에 따라서 점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과락을 하셨던 분들은 시험 대비가 굉장히 부족하게 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이번은 한번 시험 한번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시면 안 되겠죠. 그냥 산술 평균이니까 대단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출제 경향 한번 보시면 제 자료에서 표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20번까지가 총론이고요. 민법이 총론, 그리고 물권법 파트가 우리 시험범인데 총론이 20문제 나오고 민법 총칙 20문제,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20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각 파트라고 하는 건 그 표 바로 앞장을 보시면 총칙은 뭘로 또 구성되어 있고 물권법은 또 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골고루 시험범위 퍼져 있는 곳에서 골고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부분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넓게 공부하되 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판례 같은 경우는요, 결론 위주로 조금 더 다양한 판례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조문과 법리와 판례의 비중을 약 2대 2대 6 정도, 그러니까 판례가 가장 크죠. 그 정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에서는 나머지는 거의 10% 정도 비중만 두고 판례를 분석하고 판례를 계속 중요한 판례를 반복하는데 90% 이상의 시간을 쓸 생각입니다. 그만큼 판례가 중요하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민법 양이 많고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목표는 이겁니다. 최근 10개년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이 문제를 보고 이 선택지가 어느 파트고, 그리고 이 선택지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판례라면 결론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것과 관련된 개념이 뭐가 있고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까지도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는 게 바로 완벽하게 마스터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 늘리고요. 시간 많이 투자하면 당연히 점수 오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뭘 찾아야 되죠?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점수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인가, 그걸 잘 찾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 정도까지만 새로운 걸 습득하시고 그 이후에는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이해와 반복입니다. 이해와 반복만이 우리를 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줄 거예요. 얇고 넓게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조문을 기초로 해서 기본 법리 알고 다양한 판례를 습득하는 것, 이게 가장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항상 단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판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례 공부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기본 강의에서는 약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객관식 수업에서는 판례의 비중은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목표 35분에 75점에서 80점 정도를 획득하시는 걸 목표로 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달에 제가 기본 강의가 개설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여기서 민법 공부 방법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경제학을 담당하시는 장성구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학을 담당하는 장성구라고 합니다. 네. 짧게 제가 핵심만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경제학이 회계학하고 더불어서요. 거기 안내장에도 계획서에 넣어놨지만은 빌런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경제학하고 회계학이 꽈락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인문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내일 회계원리 시작할 텐데, 그 두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중해가지고 잘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해보셨는데 야, 이거 도대체 경제학은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고 회계학도 그렇다. 그러면 공부를 할까 말까를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제 수업이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조차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 강의 잘 수강하시고 기본 강의 또 바로 다다음 주에 시작할 텐데 그걸 좀 잘 준비하시면 돼요. 시험 난이도는요, 경제학이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회계학만큼은 아니지만 공무원 시험 정도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수준에 속해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데 이유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하면 매해 연도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10문제에서 15문제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아니지만 계산 문제 스타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잘 정복하시게 되면 그러면 말 문제는 오히려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점수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면요. 인문 강의는 따로 교재는 필요 없어요. 제가 유인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통해서 경제학이 도대체 뭘 하는 과목이고 미시, 거시가 도대체 뭐야. 그리고 간평의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경제학 과목이 공무원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다 있는데 출제 포인트가 달라요. 많은 수험생들은 그냥 이렇게 막 공무원 강의도 막 해서 하는데 공무원 강의는 난이도는 낮은데 범위가 광범위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잘 공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니고 제가 연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명드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그래서 아예 간평사용 경제학으로 마련했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문서부터 쫙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하셨던 적이 있다. 작년에 수업을 들었거나 다른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수업을 들었다 하면은 기본 강의부터 편하게 듣는 게 사실은 제일 좋긴 한데 그러면 요 핵심 이론 정리 강의라는 것을 기본 강의 끝나고 조금 할 수 있어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는 하려고 합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로 정리하시고 객관식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그냥 입문서부터 쫙 따라오시고요. 기존에 공부하신 적이 있고 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면 핵심 이론 듣고 객관식 넘어오시면 되는데 가끔 메일로 물어보시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학 공부한 적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갖고는 알 수 없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제가 경제학과 출신인데 어떻게 기본 강의부터 들어야 되겠습니까? 경제학과 출신인데 꽈락을 받거나 F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한 걸 메일로 질문하시면 구체적으로 시험 점수를 풀어보니까 몇 점이더라. 이렇게까지 알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시면 그냥 처음부터 수강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핵심 이론 듣고 문제 정답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 객관식 이게 간평사에 출제 많이 되는 문제들만 골라서 요 앞에 샘플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작년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딱 커리큘럼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준비하시면 되겠고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도 한 10개년, 11개년 되는 거죠. 요걸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해설을 봤는데 이거 문제 해설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가셔야 돼. 여기서는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해설 정도를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탁탁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여기 객관식 문제를 좀 보셔야 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거꾸로 가셔야 돼. 기본 강의부터 다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찍 공부를 시작하시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장 5월 달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되면 나중에 마무리 특강은 제가 쓴 교재로도 할 수 있는데 보통 경제학 수험가에서는 그 정병렬 선생님 책을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다른 시험에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험생들이 가장 책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엔 요 정병렬 선생님의 하루의 끝장내기 그 책으로 수업을 했는데 요 책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상황 보고 제가 조율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모의고사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는 하프 모의고사 해가지고 한 10문제 풀고 10문제 설명하고 10문제 풀고 10문제 설명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미시것이 다 섞어가지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객관식만 공부하시다 보면 내가 공부했던 파트만 보시게 되면 잘 풀려. 근데 실제 시험은 막 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도 필요하긴 해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경제학 과목은 꼭 필요해서 요거를 좀 횟수를 많이 좀 어느 정도 늘려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인지 이전에 공부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근데 처음 입문하실 때 저는 경제학이 진짜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덧셈 뺄셈 이런 것도 간단 미분도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카페랑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카페는 우리 학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카페에도 하긴 할 건데 다양한 경제학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한 곳에서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다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좀 몇 개 찍어서 올려놓고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요. 들어가 보시면 이건 왜 이럴까요? 업로드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요즘 그 유튜브 할 때 그냥 이렇게 화질을 4K로 최고화질로 하다 보니까 업로드 하는데 바로바로 되지도 않고 막 2, 3일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여기 보면 뒤에 쭉 올라가 보시면 밑에 기초경제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학과에서 하는 수학 그게 아닙니다. 경제학과에서 하는 수학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험 경제학이야. 그래서 덧셈 뺄셈 지수 이런 거 있잖아.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 이거 어디서 물어봐? 중학교 때 원래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어보기 애매한 거 있죠. 간단 미분.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가치 할 때 수열 이런 것들도 여기 넣어놨어. 그래서 다 볼 필요는 아니고요. 앞에서부터 아니면 2차 함수, 1차 함수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것도 여기다 올려놨고 학원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걸 좀 준비하셔서 듣고 기본 강의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경제학 계산 문제 쉽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계산 문제 어려워서 포기할래. 솔직히 계산 문제가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식을 못 세우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아버지 나이는 아들보다 5배 많고 이런 거 중학교 문제 있는데 그 식을 못 세워서 연산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저는 계산 문제가 약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저는 경제학 모형을 모릅니다. 식을 못 세웁니다. 그 얘기고 식을 못 세운다는 얘기는 경제학을 아예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셔가지고 기초경제 수업 들으시고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경제학에서 고득점까지도 할 수 있고요. 요즘 문제 수준이 약간 중간 정도 난이도로 해서 골고루 많이 배치돼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시게 되면 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고요. 공부를 조금 약하게 하게 되면 그 중간 문제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점수가 2개밖에 없어요. 80점 아니면 40점.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하면 80점까지 금방 올라가는데 조금 안 하시게 되면 꽈락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객관식까지 하면서 2차 공부도 같이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고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뒤에 남아 있을 테니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는 이제 2023 대비해가지고 그 기본 강의 기본서를 추첨하도록 하겠는데, 추첨은 현진환 교수님과 장성구 박사님이 한 명씩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당첨이 되면 그 링크를 채팅창에 띄워 드릴 텐데, 그거를 선택하셔서 인적사항을 3분 이내로 입력하셔야 시청하신 걸로 간주돼서 당첨이 되고, 만약에 3분이 오버되면 재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진환 교수님부터 기본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가 좋아하는 숫자인데 11번입니다. 11번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장성구 박사님이 한번 추첨해드리고. 네. 아이고 3번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두 분은 일단 따로 해가지고 기본서 별도로 안내드리고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그 부동산학원론을 담당하고 계시는 감동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동환입니다. 이게 뭐라 적혀 있냐면요, 마이크를 중간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도 추첨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 또 우리 또 이따 또 뭐 추첨 있죠? 자, 대답 없으시고, 자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신 거 모든 대표 강사들을 또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이제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입니다. 근데 질문지를 보니까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공인중개사 대비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한 20여 년 동안 강의를 해왔었다가 최근에 이제 감정평가사 2팀에 영광스럽게 같이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험을 합격하려면 1차 전체 평균 60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봐야 될 게, 자 여러분 이전 그 우리 교수님들이 회계학이나 경제학 파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도 있어요. 자, 하늘은 공평합니다. 그분은 다른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부동산이 많거나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그래서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내가 후발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험을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 그 회계학이나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기초 학습 능력을 배양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아셨죠? 그리고 학습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번 추정을 해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한 6개월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좀 판단을 해서 수험 기간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1차 시험이에요. 우리 부동산 원론 포함해서 1차 시험은 평균 60점을 넘으면 합격인 거 맞죠? 그럼 60점을 초과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60점을. 그래서 아까 우리 저 민법 교수님이 1차 과목 그 시간 안배 이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과목이 난이도는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과목별로 몇 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과목당 35분을 할애해서 일단 문제를 풀고, 남은 시간이 있다면 풀지 못한 과목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논리 이해하시겠죠?
자, 1차 시험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시험 보는 법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동산 언론 출제 개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2차 과목에 감정평가 이론 실무 하시죠? 그 파트가 우리에게도 좀 등장합니다. 근데 출제 이게 많이 돼요. 감정평가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투자, 금융,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따가 좀 더 볼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1차 과목 중에 여러분 경제론 있죠? 경제학 원론, 그 다음 관계법규 있죠? 이 파트는 부동산 언론에서 거의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경제론 파트는 최근에 나온 게 계산 문제로 탄력성 계산 문제 그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 관계법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게 아예. 그래서 중개사 시험 과목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출제 비중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시중에 그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를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에 맞는 부동산 언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편제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감정평가 이론하고 실무 중에서 이 이론하고 겹치는 게 우리 감정평가론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언론 파트에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한 뭐 6문제 내외가 출제가 돼요. 비중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이 높은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자, 구체 출제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목차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목차를 다 적지는 못했어요. 사실 이게 권리 분석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중개론을 그냥 집어넣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개사법이란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게 따로 과목이 없기 때문에 출제를 해요.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다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학 개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가 다릅니다. 포인트가. 그다음에 시장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자산 관련 시장, 공간 시장 예론도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용 교재로는 안 되고요. 감정평가서 관련 교재로 학습을 하셔야 되겠다. 자, 출제 비중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2차 이론 과목의 이 내용이 우리 부동산 언론하고 겹친데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투자론. 자, 이 투자론 파트가 여러분 그 감정평가 이론서에는 간략하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쪽에 전공하지 않는 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파트예요. 그냥 교재로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이걸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2차 과목에 뭐 감정평가에 관한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라면 3방식 6방법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수익 방식이란 게 있는데 거기서 수익을 산출하는 기초가 이거예요. 투자로.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감정평가 내용을 이해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론하고 금융론은 한 몸이 한 몸,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도 이 비중이 높은 편인데 여러분에도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거, 총론 파트. 이제 토지 용어라든지 부동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그럼 이 순차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좋아.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그래. 근데 시장에서 거래를 해. 시장론.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시장은 항상 정상적이에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자, 리액션 없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그럼 시장이 정상화됐어요. 그럼 어때요? 돈 벌어야죠. 그게 뭐예요? 투자론이요. 어머, 돈이 부족하네? 뭐해? 자금 융통해야지. 그죠? 자, 건물 다 지었어요. 분양 임대하죠.
개발 관리론. 개발하면 분양이고 관리는 임대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지? 평가. 나 얼마에 팔 거야? 나 사업 그만할 거야?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 파트가 이렇게 됩니다. 배가 아니죠?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 감정평가 이론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자론은요, 임대사업만을 다룹니다. 뭘 다룬다고요? 임대사업. 무슨 사업이요? 임대사업. 지금 강의를 하고 있냐 내가. 자, 임대사업. 그래서 이걸 모르고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뭐 택지 매입해가지고 건물 짓고 분양 임대하고 여기서 개발 관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투자론에서 임대사업만 다룹니다. 그리고 수입하고 지출을 따지는 그런 개념인 거죠.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회계학 파트에 회계 이론이 있잖아요. 요거 회계 이론하고 요건 별개예요.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 수식이 나오는데 막 세금 계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회계학하고는 별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부동산학이 미쿡에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론이 다 영어예요. 다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 보면 옆에 뭐 그로스 인컴이니 어쩌니 영어 다 적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따로 해야 합니다. 따로. 관계복귀요. 이번에 출제 안 됐어요. 어쩌다가 이제 한 문제씩 출제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출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여러분 2차 우리 1차 다른 그 과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학하고 이 관계복귀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면 만약에 출제되더라도 득점할 수 있어요. 걱정이 좀 줄죠. 그리고 좀 부탁한데 경제학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제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 장 박사님 강의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부동산학이 전체 과목을 아우르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다른 강사진이 없으면 이게 추진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학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노파심에 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노파심에 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경제학과 나왔는데요. 저 우리 집에 맹규 기형제기 있거든요. 정병렬 교재도 있고요. 이걸로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도 하시고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안 됩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두 번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다 돌아다니세요. 수험 기간 10년이야.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학원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수한 강사님을 선택하고 학회 갈 때까지 집중하고 그리고 반복이죠. 그죠? 자,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이따가 좀 선물 아이패드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품권 뭐 이런 겁니다. 좋아요. 우리 좀 부끄러움이 많으신 우리 수험생들. 자, 일단은 요즘 그 지원의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추세가 어떻습니까? 왜 이러지? 이 멍미?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뭘까요?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뭔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국토 면적은 무한해요? 유한해요? 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죠. K컬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또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물건에 대한 평가 어때요? 필요하겠죠? 제가 바라건대 저 죽기 전에 통일되면 간평사 대박 나라. 응? 네.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사는 아주 좋은 자격증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 꼭 따야 할 자격증이 아닌가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아까 민법에 우리 민 교수님 한번 보여주시던데 전체 과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보면 어떤 게 지금 평균점수 가장 낮아요? 잘 봐봐요. 회계학. 이게 지금 안 보이신 분들은 학습 능력이 좀 문제 있어요. 안경을 좀 맞추시거나
새롭게 경제 언론 이 두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임 법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월 달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당락을 좌우하니까. 맞습니까? 하셔야 돼요. 세수는 뭐? 세부대. 선택과 집중. 오케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중간 정도 동메달 정도 되네요. 동메달. 그래서 비례하게 반비례하죠. 자 봐요. 평균 점수가 낮은 것들이 과락률이 높아요. 엄청납니다. 이 회계학이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분 주의할 과목이라고 알 수 있어요. 경제학하고 이 두 과목 통계치를 보니까 느낌 오시죠? 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전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년권 통계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못 만들었고요. 뭐 저 할 말은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하면 아이패드에 이끼가 끼기 때문에 뭐야 벌써 이제 낙엽도 지고 우리입니다. 저희들이 합격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우리 강사진들이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동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현진 평가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중간 잡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강사 소개랑 이제 과목이나 공부 방법 강의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프라임법학원에서 1차 관계법규 그리고 2차 보상법규를 맡게 되었습니다. 양력은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짤 아시나요 혹시? 옛날에 유명했던 짤인데 이게 뭐냐면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수 지망생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데뷔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 배윤정 트레이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꼴찌 지망생한테 소혜야 가수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감정평가사가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으니까 오셨겠죠. 자, 그러면은 합격생들의 평균 순공시간 아시나요? 그리고 또 법규 과목의 접근 방법 이런 거 아시나요? 실패 없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요? 자, 머릿속에 이게 딱 생각이 났다 하시면 준비가 되신 분들이고 몰랐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랑 같이 하면 돼요. 저는 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누적 상담 1000건 이상 꽤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1년 2개월, 1년 4개월, 생동차, 최단기 합격, 과목 수석, 초득점, 다수 배출 지금 이렇게 제가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합격을 위한 집중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고요. 또 제가 1차랑 2차 법규 과목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차랑 2차가 연결되는 효율적인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1차 시험은 시작의 단계죠. 그리고 1차 없이 2차도 없죠. 그래서 우리 1차 법규 과목을 잠깐 보면요. 자, 관계법규 보시면요. 법령이 꽤 많아요. 9개나 됩니다. 근데 자, 이거를 똑같은 중요도로 똑같은 시간을 배분한다? 그건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중요도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별 5개, 별 4개, 별 3개, 별 2개 이렇게 했고요. 또 문항수도 다르게 출제됩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제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켜드리고요. 또한 우리 여기 감정평가법, 부공법, 부동산가격공시법, 그 다음에 우리 도정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차 시험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 공부할 때 또 같은 1년 된 두음이랑 또 공부 방법 이런 거 그리고 2차와 1차가 연결되는 연결고리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딱딱한 법규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냐? 제 개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차 관계법규도 요번에 새로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뭐 핵심 정리 자료나 요약 자료 아니면 지문 자료
이런 거를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모르신다면은 감정평가사 이현진 이렇게 치면은 제 계정이 나와요. 그래서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공부 방법이나 합격수기나 이런 걸 많이 다루고 있고요. 또 1차 공부 방법이랑 콘텐츠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가수에 데뷔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제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있는데, 자, 네이버 바이브나 벅스나 진이나 유튜브 뮤직에서 공영소용송 이렇게 치면은 제 노래가 나와요. 제가 불렀어요. 일단 토지보상법을 시작으로 했고요. 앞으로도 다른 법률들을 조금 쉽게 풀려고 지금 좀 현타가 오긴 하지만 열심히 만들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그러면은 법규, 관계법규 어떻게 공부하느냐? 일단 시험 범위를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법령을 다 외우고 모든 법령을 내가 뭐 정복을 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분야, 그 다음에 예상 출제 범위를 기반으로 제가 중요도를 체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양한 자료를 제가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PPT와 그 다음에 쉬운 암기 방법, 뭐 두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래라도 불러서 제가 무조건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론을 공부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저희 시험 뭐죠? 객관식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연습을 하게 되고요.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강의 일정은요, 일단 처음에, 자, 지금 5월에는요 관계법규를 공부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보고 싶더라도 관계법규 아니라 회계랑 경제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부터는 저의 이제 관계법규 기본 이론을 들으시고, 기본 이론을 다 들은 다음에는요, 우리 문제풀이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론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문제 스킬 같은 걸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최종 정리가 1월에서 2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은 법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올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지만 내년에 시험을 보고 나갈 때는, 이 고시촌을 나갈 때는 합격 목걸이를 쥐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